자, 이번에는 조세 정책이에요. 지금 짤막짤막하게 계속 지금 논점만 제가 찍고 있어요. 이거 흐립니까? 제 눈이 그렇습니까? 살짝 흐리죠? 다시 되더라고요. 됐어요. 자, 조세 정책인데 이 조세 정책은 항상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 조세 정책은 조세 정가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에 임대주택 시장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뭔가 수요와 공급 모형을 계속 그리고 있지만 설명은 이걸로 안 하고 있죠.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자 이게 임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야. 임대주택의 재산세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 임대주택의 재산세는 임차인에게 부과합니까? 임대인에게 부과합니까? 임대인. 이 사람이 대부분 집주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재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딱 부과가 되면 임대인은 아이고 정부가 세금 내라겠으니까 세금 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어요. 웬만하면 또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재산세를 피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은 이게 조세를 임차인에게 살짝 이렇게 정가시킬 수가 있어요. 정가시킬 수가. 그러니까 임대인이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받으면 재산세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착안했냐. 임대인이 봤을 때 만만한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 재산세 부담을 살짝 정가시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조세 정가예요. 그래서 이 조세가 부과되면 항상 만만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세가 정가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세 정책에서는 이 정가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세금을 타인에게 정가시키고자 하는 행위. 그래서 임대인은 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정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항상 제가 경험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각종 임대주택에 다 살았는데 자 원룸이에요. 원룸에서 딱 살 때 이제 강의가 끝나고 우리 동료 우리 선배님이랑 소주 한잔 먹고 딱 퇴근을 해서 이렇게 문을 딱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반드시 문고리에 포스트잇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러면 야 임차인아 세금이 올라서 나 못 살겠어.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야 월세 또는 관리비 5만 원만 더 올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5만 원만 네가 대신 재산세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그렇죠. 이런 방식이 조세를 정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은 뭐 물가가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만만한 누가 있어요? 임차인. 그래서 나 세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정가를 해요. 그리고 정가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월세를 인상하는 거예요. 인상.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노트에는 그래프 적어져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인은 조세가 부담스러우면 항상 뭘 올려서 임대료인 월세를 올림으로써 뭔가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기존의 재산세보다 10만 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야 다음 달부터 10만 원을 인상해야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차인은 주저없이 집을 떠나요. 뭔 이런 집주인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이 조세를 정가하더라도 전부를 정가하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제 경험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우정의 금이 안 가는 딱 그 선상이 있어요. 그게 항상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만 올려줘. 그러면 저는 고민해요. 아니 이사 가고 싶어. 그냥 이사 가버리고 싶어. 또 이 재산세를 나한테 재산세 때문에 3만 원 올렸으니까. 그러나 이사를 하려면 용달차 불러야 되고 짐 싸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복비도 줘야 하고 그러면 3만 원이면 그냥 있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항상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재산세가 임대인에게 부과되면 항상 임차인에게 일부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부는 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금은 전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국 함께 부담하는 결론에 빠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뭘 출제합니까? 함께 부담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야,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하니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니 그게 바로 요 조세 부담의 원칙인 거예요. 조세 부담의 원칙. 자,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탄력이면 똑똑한 소비자고 비탄력이면 안 똑똑한 소비자잖아요. 여기에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해보면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딱 말이 되죠? 그러니까 보다 비탄력적, 우리 탄력성을 측정해서 보다 안 똑똑한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에서는. 근데 요새 이런 게 안 나오고 씨알데기 없이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거. 막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게 부동산학의 조세 정책인데.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 극단적인 애가 있어요. 이런 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소비자인 임차인이라고 해볼까요? 임차인이 완전히 똑똑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한 푼도 부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인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완전히 안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완전 탄력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완전 똑똑하죠? 그럼 상대방인 임차인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해요.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완전히 안 똑똑하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그래서 3, 4월 때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항상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우리 시험에 지금 정책의 사례로 나오는 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세금이 하나는 재산세가 있고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 재산세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에요. 자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가주택은 자신이 소유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가 딱 전가됐을 때 전가가 일어나도 자신이 자신한테 전가를 하는 이런 결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주택은. 그래서 자가주택은 시험에 안 나와. 항상 어떤 주택이? 임대주택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공급과 수요를 적어놓고 임대주택이면 여기가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고요. 자, 재산세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만만한 임차인이 보여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뭘 하려고 그래요? 조세를 전가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항상 월세를 인상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갑자기 재산세 때문에 임대주택의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조세를 전가하는 과정이구나. 요게 떠올라야 돼, 요게. 월세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그래서 월세를 더 부담하면서 임차인이 더 부담하는 것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를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보다 함께 부담해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보다 비탄력적인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주택이에요. 매매주택은 지금 이름이 바뀌죠. 이게 매매주택, 매매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매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매매할 때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자, 양도소득세가 매도인에게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살짝 그걸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싶어요?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에게 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그러면 방법이 나와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요? 자신의 호가를 살짝 올린다고. 그럼 올린 것만큼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임대주택의 재산세는 월세를 올림으로써 전가를 하는 거고 매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전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죠. 전가가. 그래서 일부가 전가가 되면서 둘은 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나요? 그러면 안 똑똑한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동결효과. 요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그럼 기출지문 보면서 한번 보자고. 기출지문 보면서. 자, 1번 임대주택의 두 번째 박스예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인 부담의 정도, 조세 부담의 정도는 뭐에 의해 달려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고 이유는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게 아주 정형화된 우리 문제인데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임대인의 가격 탄력성보다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령이 조세는 항상 논점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예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탄력성을 비교하면 탄력적인 쪽이 아니라 항상 비탄력적인 쪽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조세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임대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굵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 바로 딱 보여.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하겠구나. 그래서 뒤에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 임대인이 보다 적게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완전 탄력이니까 임차인이 완전 똑똑이죠. 완전 똑똑이니까 상대방인 임대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전부 누구에게 귀착돼요? 공급자. 자, 이거 아주 그냥 어려운 지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조세는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냐, 부과시키냐,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냐 그러면 부동산의 조세는 전부 다 공급자에게 부과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공급자에게 부동산의 조세는 부과됩니까? 공급자가 대부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전가가 이루어지냐?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부동산의 조세는 공급자인 소유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 소유자인 공급자가 상대방인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히 안 똑똑하죠. 그러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다른 표현이 뭐냐?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건 전가라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많이 실수해 갖고 온다 이런 말 이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항상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예요. 부동산 조세는
공급자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면 정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뒷문장에 포인트를 꼭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매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많아져야 돼. 왜? 정가 현상이 나타나니까. 항상 정가는 매매 가격을 올립니다. 월세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수인은 지급하는 대금이 종전보다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동결 효과예요. 잘 보셔야 돼.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연기하거나 포기합니다. 이게 동결 효과예요. 자, 동결 효과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들은 대부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정권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정책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양도소득세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매물로 내놨던 부동산도 야 그냥 기다리자. 팔지 말자. 양도세 뭐 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팔지 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주택의 동결 효과래요. 이 동결 효과는 으시시 춥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래를 락 시키는 걸 말해요. 거래를 딱 중지시키는 거야. 거래를 스탑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게 주택의 동결 효과예요. 근데 이 주택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에 물건을 팔겠다고 내놨던 매물들이 동결 효과를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다 원상복귀야. 그 물량이 다 철수돼 버려요. 철수. 그럼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다 사라지면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항상 세금 올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올린다 그러면 항상 이거 갖고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요. 이런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걸 강조하죠. 다시 봐요. 주택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대폭 감소하면서 오히려 주택의 호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결 효과가 나오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 원래 이 동결은 락이에요. 락. 자물쇠로 거래가 딱 중지된다는 락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추워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결 나오면 동상 이렇게 걸려요. 동상. 그래서 동결 효과 나오면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주택의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상 이렇게. 됐다? 이거면 돼. 자, 동결, 동상. 자, 그 다음에 토지 단일세. 얘는 미국의 부동산 학자인데 그냥 큰 논점을 놓고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토지 단일세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다. 이 정도 상식으로 지금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근거. 헨리 아저씨는 미국의 부동산 학자인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해서 토지세를 강조해요. 토지세. 토지, 정확히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 자, 일단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정가가 있다 없다 돼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효율적인 조세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놈이 잘 나와요. 토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토지세만으로.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자, 토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 보유세만을 단일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토지 단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라는 걸 주장했는데 토지 단일세가 뭔가요? 그러면 이걸 대답해 줘야 돼요.
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를 하고 이 사람은 토지세만을 딱 하나, 세금만을 단일하게 부과합시다. 그 근거가 뭐냐 봤더니 다른 일반적인 조세들은 이게 정가가 심해요. 근데 이 토지세는요, 정가가 일단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아무튼 효율적인 조세라고 이 사람 말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귀족이라든지 뭔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게 납부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모두 다 징수한다면 다른 조세가 없더라도 국가 재정이 충분히 감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다른 조세 만들지 말고 딱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만을 딱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는 게 있다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세 정책은 항상 뭐가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시작이래요. 조세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항상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전가, 이게 조세 전가예요. 그리고 이 조세 전가가 나타나면 결국 상대방과 함께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매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또 특이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동결효과예요. 동결효과. 자, 주택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고, 이런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 매물로 내놨던 물건을 전부 다 다시 회수시켜버려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시기에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주택의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동결 나오면 동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토지 단일세라는 걸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게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는 다른 건 모두 철폐하고 토지 보유세만을 단일하게 부과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타 부동산 정책. 얘도 뭐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자, 용도지역제가 나옵니다. 용도지역제가. 자, 용도지역제는 어디서 배워요? 공법에서 우리 영표 선생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부동산학에서는 용도지역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자, 요거 하나예요. 요거 목적. 경제학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뭘 없애려고? 부의 외부 효과의 재검이 감소. 요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용도지역제는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용도지역을 딱 설정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술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용도가 들어올 수 없죠. 이게 바로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용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지역에 술집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술집이 주거지역에 좋은 외부 효과를 끼쳐요? 나쁜 외부 효과를 끼쳐요? 나쁜 외부 효과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지역을 지정해놓고 주거지역의 용도와 배치되는 용도가 들어오면 뭔가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용도지역제를 최초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 의미예요. 뭘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시험에 나와. 부동산 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뭔지 모르지만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자고요. 얘가 용도지역제랑 관련이 있어요. 용도지역에. 자, 보세요. 용도지역은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하나는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 주거지역과 배치되는 용도는 들어올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용도 규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지역이 딱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에는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즉 주거지역에 맞는 규모,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용도의 규모와 용도의 규제와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딱 요거. 요걸 우리는 공법에서는 건축 규제라고 하죠. 건축.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건폐율, 용적률 요런 거 지금 우리가 암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 규제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녹지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용도 규제고. 자, 포인트는 자, 요 개발권 양도지. 자, 용도 지역 중에 건축 규제.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거야. 자, A 지역이랑 B 지역이 딱 있는데요. 최초에 어떤 용도 지역이 딱 지정이 돼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항상 건축물의 규모가 규제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좋아라게요, 싫어라게요? 싫어라게요. 이렇게 뭔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이 되면 항상 토지 소유자는 싫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이런 규제는 불만이 크진 않아요. 불만이 있지만 왜? 나도 여기까지밖에 건축을 못하고 너도 여기까지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같이 규제를 받으니까 딱히 소외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냐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뉴욕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갑자기 이 A 지역에서 문화재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문화재. 그래서 요 A 지역에만 추가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추가적인 이렇게 규제를 하게 돼요. 추가 규제를. 그러면 이제 난리 난다고. 누구야? A 지역이 다른 지역은 놔두고 우리 지역만 이렇게 추가로 규제되면 이 부분이 지금 건축물의 규모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게 A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에게 뭘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보상을. 이게 최초에 너도 제한받고 나도 제한받는 건 상관없는데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제한이 주어지면 이제 뭔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 이 지역에는 제한이 없고 이 지역에만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뭘 위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재가 발견될 때마다 보상을 해주자니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보여요. 그래서 이 뉴욕 정부가 어떤 걸 개발해냈습니까? 그러면 추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줘요. 토지 소유자 권리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 개발권이라고 불러. 이렇게 개발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해줘요. 요 규제로 인해서 짓지 못하는 공간을. 그리고 요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다가 양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양도를 통해서 이 개발권을 이렇게 다른 지역에 추가적인 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이런 걸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A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지금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보존지역, 문화재 보존지역이에요. 규제지역, 문화재를 위해서 추가로 규제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럼 보세요. 지금 A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뭐가 불만이었냐? 이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야, 요걸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요걸 다른 데다가 양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양도를 할 때 공짜로 주었어요? 뭘 바꿨어요? 그렇죠. 돈을 받고 그렇죠.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한테 받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돈이 들어왔으니까 A지역 토지 소유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예요. 지금 이 제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는 보상을 해줘야 돼. 정부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국가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했더니 요 개발권에 요 돈, 들어온 돈은 정부가 준 돈이 아니라 개발권을 사간 누군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재정이 투입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오케이요. 그러면 누가 독박을 쓰는 겁니까? B지역에서 요 개발권을 산 사람이 독박을 쓰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지불했지만 이 사람은 이 개발권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개발의 규모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도 오케이,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도 오케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도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1타 3피 제도라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뉴욕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로 간다 이런. 그러면 자, 문구를 한번 읽어보자. 내용. 자,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시험에 나온 거 그대로요. 뉴욕시에서 뉴욕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뉴욕시에서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 우리 문화재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을 위해 처음 등장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에게 뭘 부여해요?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요 놈이 포인트예요. 정부의 무엇이 없이, 재정을 부담함이 없이 뭔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국가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이를 해결할까 연구 끝에 나온 거니까 얘는 국가의 재정 부담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가끔씩 우리 공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우리 카페에 이런 질문이 와요. 이 영표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개발권 양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용적률의 인센티브 제도를 줘요. 용적률의 인센티브. 뭔가 내가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저쪽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둬요. 마치 뭐 같아요? 이 개발권을 양도하는 이런 제도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식의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개발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요새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 이런 것이 또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듯이 이 개발권 양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개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도입하고자 허용을 했지만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에요. 이게 우리 미국과 유럽식의 개발권 양도 제도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제가 뭐냐? 지비. 지금은 공법에서 지비란 말을 써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지 지비라고는 잘 안 차나요. 그린벨트라고는. 아무튼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니까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식의 이
개발권 양도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합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논의했어요. 논의.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냐? 안 받아들여졌어.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런 짤데기 없는 짓을 해?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정부한테 지금까지 보상을 요구하면 뭐라고 정부가 말하냐? 참어. 우리나라는 이러면 통과하고. 그러니까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입을 안 했어요. 왜? 그래서 두 번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이리 데려가서 막 자기들이 그냥 돈 주고 사불던가 그냥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이 극심한 제한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거보다 뭐가 더 빨라요? 참어. 이게 더 빨라.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라는 게 선거 공약으로 나와서 지금은 거의 싹 풀렸죠. 거의 싹. 남아 있는 데는 수도권 정도 말고는 거의 웬만하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기 대전에 같이 강의하던 옛날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 아버님이 토지를 물려주셨는데 뭐 굉장히 크대요. 막 100만 평 이런 단위래요. 근데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린벨트래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야. 근데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린 거야. 강의 안 해. 강의 안 해, 그 사람. 그 선배님 강의 안 해. 강의 안 하고 그냥 저기 건물 하나 사셔서 그냥 건물 거기서 뭐 스크린 골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부러운 강사 1등 대전의 그분이십니다. 대전에 또 토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아무튼 그렇죠. 일단은 그런 혜택을 보려면 누군가가 물려줄 토지가 있어요.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 재정의 부담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국가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이게 또 중요해요. 시장을 통해요. 자, 제가 미국과 유럽식의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 개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 양도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는 제도예요. 자, 3번. 개발권 양도 제도란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존합니다.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을 양도하는 것이에요.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이건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은행 제도는요. 자, 요 맨 마지막에 현황을 보면 현재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자, 이 토지은행 제도는요. 제목을 봐요. 토지은행. 우리가 토지은행은 모르지만 돈을 예금하는 은행은 알죠. 자, 일반적인 은행은 돈을 은행에 쌓아놓다가 필요할 때 다시 돈을 은행에서 꺼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은행 제도는 돈이 아니라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저장을 해요. 은행처럼. 그래서 장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쌀 때 미리 구입해 놓는 거예요. 쌀 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적절히 다시 시장에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쌀 때 토지를 구입했다가 사업에 필요하면 그때 적시에 공급을 하는 거야. 왜 이 제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가 도로를 놓든 공원을 짓든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국가 등이 항상 토지가 필요하고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쪽이 장기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쌀 때 미리 토지를 구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할 때 그때 꺼내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라고요.
자,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미리 싸게 구입합니다. 소비자 역할을 하고 시장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직접 개입 방식의 일종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세요. 자, 토지은행 제도가 학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토지은행 제도가 학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토지은행 제도의 근거 법률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를 뭐라고도 부릅니까?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은행 제도 이렇게 불러요. 토지 비축 제도, 토지은행 제도. 그러니까 우리 이 필기 노트를 보다 보면 토지은행 제도 옆에 가로쳐서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이렇게 적어지기도 해요. 요새는 이 표현이 더 잘 나와요. 이게 법의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장점과 단점은 뭐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다 상식적이에요. 적기에 저렴하게 택지 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수용보다는 자, 권리 침해가 적습니다. 우리가 수용은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죠. 정부가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의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항상 사업이 급박해. 사업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토지를 안 팔아, 주인이. 그러면 이런 수용 같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대단히 공상당 같은 제도예요. 아니 토지 소유자가 팔기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사업해야 되니까 갖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용이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토지은행 제도는 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어떤 방식으로 취득해놔요. 그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으로 취득해 놓으니까 급하게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 토지은행 제도가 뭔가 권리 침해도 적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쌀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미리 계약으로 취득하니까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더 그죠 민원이 적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런데 대책 없이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상승할 수도 있더라?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정책론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한번 쭉 제가 보면서 찍어드릴게요. 정책이 최근에 그렇게 깊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지금 3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자, 44페이지 한번 봐요. 44페이지 쭉 한번 훑고 이제 다른 거 들어가죠. 44페이지. 44페이지. 자, 정책에 딱 이해해 보면 두 번째 박스에 시장 실패가 있어요. 자, 정부는 시장이 실패되었을 때 시장이 개입하는 거니까 야, 시장 실패가 뭐니? 이런 거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항상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시장이 자원을 너무 많이 배분할 때가 있고 시장이 너무 적게 과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리가 딱 돼 있네. 뭐 하나만 과대한 자원 배분이에요. 외부 불경제. 나머지는 외부 경제, 공공재는 과소죠. 자, 그 다음에 정책의 구분 잘 나와요. 정책의 구분. 항상 정책의 구분이 나오면 꼬맹이 숙제를 딱 생각해요. 자, 부모가 꼬맹이한테 숙제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해버리면 직접 개입이고 꼬맹이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간접 개입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을 정확히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을 암기하는 게 유익해요. 직접은 몇 개 안 돼.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유인책은 겁나게 많단 말이에요. 꼬맹이한테 숙제를 하게 하는 방법은 57,000여 가지야. 그렇잖아요. 로봇을 사줍니다. 돈가스를 사줍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그래서 직접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부가 가격 또는 임대료를 직접 통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직접.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 옆에 토지 비축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토지를 미리 정부가 소비자처럼 구입하고 필요할 때 공급자처럼 공급합니다. 토지은행 제도. 그리고 토지 수용, 취득하는 거죠. 직접.
직접 개입 방식.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공적 개발. 다양한 공적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18. 외부 효과 공공재. 근데 질문. 외부 효과 공공재가 왜 시험에 나와요? 아유, 바로 그거예요. 시험에 외부 효과 공공재가 왜 시험에 나오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의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 공공재예요. 그리고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을 하는 외부 효과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시장 실패예요. 예를 들어서 자, 외부 불경제, 공해.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공해부터 생각하면 자, 공장은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행인에게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해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져서.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과대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외부 경제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꽃집. 꽃집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어요. 시장 실패.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과소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와 시장 실패는 항상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근데 이 둘 중에 항상 중요한 게 대가와 관련되어 있는 배제성이란 말이에요.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나옵니까? 무임승차자. 그리고 무임승차가 나타나는 순간 시장 실패예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임이니까 과소한 생산을 합니다. 자, 4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19번.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나 이 세 가지 나 다 하기 싫다. 그럼 딱 하나만. 임대료 규제. 얘가 80% 이상 얘가 나오니까. 임대료 규제.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자, 내가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해. 임대 사업자라고. 내가 임대 사업을 딱 하고 있는데 월세를 100만 원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와서 나한테 뭐라 하냐. 임대 사업자인 너 앞으로 100만 원 받으면 안 돼. 50만 원으로 낮춰.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임대료를 직접 낮추는 통제 정책이에요. 그러면 항상 누구의 효과를 먼저 찾아?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빠르게 변한다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낮춰줬으니까 땡큐 하면서 바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더 사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수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 정책을 두고 보니까 임대사업자인 내가 느끼기에 이 제도가 너무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초과수요, 장기에 임대 물량의 감소, 공급 감소. 딱 두 가지는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죠. 조세. 조세 정책은 누군가에게 조세가 부과되면요. 항상 그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전가. 근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가 두 개예요. 임대주택의 재산세, 매매시장의 양도소득세니까 임대주택의 재산세면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해요. 근데 조세를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만큼 임차인이 재산세를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럼 항상 어떤 쪽이?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똑같은데 양도소득세는 동결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나 양도, 즉 매매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동결 효과예요. 그리고 이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동상 이렇게 암겨요. 동상. 그 다음에 21. 용도지역제에서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용도지역제가 존재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예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항상 포인트가 뭐냐?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뭘 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그리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적당한 시기에 또 암기 코드를 올려놓으려니까 이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퇴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분 쉬었다가는 시장론 반복하고 시장론에서 비어있는 거 몇 개 좀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요. 자, 10분 쉬겠습니다.